안녕하세요. 조세미와 수다 조세미입니다. 오늘은 예고 드린 바와 같이 부산 동명대 상담심리학과 최승진 교수님과 우울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네. 교수님 그 강의 덕분에 ADHD가 굉장히 많은 분들로부터 큰 호응을 이끌어서 조회수도 많이 높여지고 네. 많은 분들이 좋은 자료라고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어요. 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우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네. 우울하면 마음의 감기라고 이렇게 뭐 다들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울이 그냥 뭐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는가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울의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정신장애 진단 통계 편람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이제 정신장애와 관련된 다양한 이제 진단명들이 거기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울증과 관련되어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진단 기준인데요. 이제 9가지 이 기준 중에서 2주 이상, 5가지 이상 해당이 된다라고 한다면 한번 우울증을 의심해 볼 수 있다라는 진단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는 네. 거의 매일 우울한 기분이 든다. 이게 네. 첫 번째고요. 또 흥미나 즐거움이 감소되는 이런 동기의 저하가 또 우울증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몸무게, 체중의 변화, 체중이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는 이런 이제 1개월 동안 한 5% 이상의 그런 변화가 있다면 또 우울증을 또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수면에 문제가 있어요. 잠들기가 어렵거나 여러 번 잠이 깬다거나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잠이 못 드는 이런 식의 수면 장애도 우울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울 증상 중에 또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불안이 같이 따라다니는데요. 좌불안석하고 또 피로하고 활력이 없는 이런 증상들도 우울 증상이고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여겨서 죄책감이 느끼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울증인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사건의 원인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또 우울 증상의 대표적인 인지 증상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기분 증상 때문에 주의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억력, 인지 기능이 감퇴되는 이런 것들도 우울 증상이고요.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살 사고입니다. 네. 그렇죠. 우울이 너무 심해서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이런 자살 사고도 이제 우울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증상 중에서 5가지 이상이 해당이 되면 우울증 한번 의심해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5가지 이상이 아니더라도 4가지, 3가지, 2가지를 하더라도 주관적인 불편감이 아주 심하고 이러면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얘기 들어보니까 교수님 저도 이렇게 상당한 부분이 우울 증상과 겹쳐지는데요. 저도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뭐 그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네. 예. 이런 것들을 증상들을 좀 잘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 이런 증상들과 함께 우울도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렇게 우울이 오는 원인이 뭘까요? 네. 이제 우울의 이제 원인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생물학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에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적게 분비가 되어서 뇌에 영향을 주는 그런 병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이제 브레인 스터디라고 해서 뇌의 사진을 이렇게 찍어보면 뇌 활성화가 우울증 환자들은 잘 안 되는 그런 문제들도 드러나고 있고요. 또 이런 생물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이고 사회문화적인 여러 요인들이 또 우울증을 일으키는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활 스트레스라든지 또 결정적 시기, 이제 초기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 이런 것들도 정신 역동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우울증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되는데 정신 분석에서 우울증의 상징적인 의미를 뭐라고 보고 있냐면 상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대상과의 의미 있는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것. 또 성격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완벽성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좌절을 경험하면 또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전통적으로 행동주의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행동 중에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무기력이라고 표현되는데요. 뭔가 내가 통제감을 가지려고 해도 통제감을 잃어버리는 이런 상태일 때 학습된 무력감을 경험하면서 우울증을 이렇게 나타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네. 다양한 원인들이 뭐 이렇게 상담 이론과 함께 살펴봤는데요. 교수님, 제가 고등학교에 있잖아요. 그 네네. 고등학생들과 제가 또 오랫동안 중학교에 있었는데, 중고등학생, 그러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또 성인들과 약간 다른 그렇죠. 그 우울의 네. 증상, 뭐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네. 뭐 예를 들자면 아이가 좀 짜증이 많다거나 음. 또는 뭐 아예 흥미를 잃어버리고 즐거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도 우울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아, 그러면 성인 우울과 소아청소년 우울의 차이점이 혹시 있을까요? 성인들과 청소년 혹은 이제 아동들의 우울은 좀 양상이 좀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소아 청소년들의 우울을 이제 비전형적인 우울이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걸 이제 가면성 우울이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이제 가면을 쓰고 있는데 멀쩡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면이 우울한데, 이제 표현의 형태가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어떤 신체적인 불편감, 몸이 어디가 아프다거나 또 혹은 품행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뭐 우리 소위 말하는 뭐 고산병, 중2병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네. 표면적으로 이제 문제가 드러난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발달의 단계에서 이제 그럴 때 이제 가면성 우울 형태로 아이들이 증상들을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부모님이나 주변에서 한번 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그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활동량도 많고 발랄하고 성격도 명랑해서 많은 선생님들 사랑을 독차지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자해 시도를 해서 그렇죠. 저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도 있었는데요. 네네. 이런 또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게 또 가면 우울이 아닌가, 네. 또 청소년 또 특성 중에 하나로 보여지네요. 네네. 아, 그러면 이런 우울이 상당히 좀 심각하게 보이는데요. 네. 가볍게 넘어가서는 좀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우울의 치료법은 또 교수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우울의 아까 원인을 이제 생물학적인 원인도 있고 심리적인 또 사회문화적인 여러 원인들이 함께 상호작용해서 우울증을 일으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인에 따른 치료법도 마찬가지로 생물학적인 접근법 또 심리사회적인 접근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접근법으로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약물 치료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세로토닌이 아까 제가 적게 분비되어서 우울증이 온다, 이런 또 불균형 상태를 어떻게 이제 균형적으로 잘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약물들, 대표적으로 셀렉티브 세로토닌 리업테이크 이니비터라고 해서 SSRI라고 하는데요. 이런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을 이제 조절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약물들이 기본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심리 치료가 기본적으로 또 이루어지고 있죠. 요즘은 이제 지지적인 심리 치료와 더불어서 인지 행동 치료라고 해서 내면의 불합리한 사고라든지 또 자동적인 왜곡된 이런 사고를 수정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서 인지행동 치료도 사용이 되고, 또 지지적인 치료, 또 통찰지향적인 치료라고 해서 왜 내가 우울한지에 대한 깊은 그 원인들을 파악해서 또 그것들을 표현하고 통찰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이제 전통적인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여기에 있는 그대로를 자기를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는 것도 중요한 치료의 방법들이 될 수 있겠죠. 아, 교수님 말씀 중에 그 다양한 치료법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약물 치료를 비롯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좀 알아두시면 그런 좋은 치료법들을 많이 소개해 주셨는데요. 네네. 무엇보다도 지금 여기를 초점으로 해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수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정말 공감이 되고 좋은 치료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알아두면 이런 우울 치료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이 또 있을까요? 네네. 앞서 제가 이제 네. 우울증의 이제 비전형적 양상으로 아이들이 이제 표현한다. 이제 겉으로 이제 우울이라는 걸 잘 감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 이면에 어떤 마음들이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아이들하고 자주 대화도 하고 또 부모님도 네.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우울증에 대한 부모님들에게 교육이 좀 필요로 합니다. 부모님이 그렇죠. 네. 우울증이 도대체 어떤 건지 또 청소년들은 어떤 양상을 나타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교육 뭐 이런 지금 영상 자료들도 충분히 그런 좋은 교육의 자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아이들을 잘 공감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여 줄 수 있도록 충분히 잘 대화를 하시고 또 이해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많이 있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필요하다면 보다도 이제 전문가들에게 네. 또 의뢰하는 것도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무엇보다도 가족이 함께 이렇게 치료에 동참하는 게 중요하다고 느껴지는데요. 네. 뭐 등산을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운동을 또는 가족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그쵸. 상당히 좋은 그런 치료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교수님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저도 이제 학교에 제가 있다 보니까 역시 이제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런 청소년들의 우울이 이렇게 다양한 이 패턴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이렇게 다양한 치료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부모님이 좀 많이 보시고 또 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항상 제가 이 학교에 오면서 이렇게 좋은 기운을 좀 느끼고 하는데요. 네. 동명대학교가 이렇게 임상의 권위자이신 또 최승진 교수님하고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상담심리학과에 많은 지원을 해서 좀 더 많은 또 전문가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교수님 다음 또 이 시간에는 좀 더 다른 주제로 네. 교수님하고 또 이렇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